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도 보세사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제 1과목이고요. 수출입 통관 절차입니다. 1번 수입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 징수할 수 없는 조세가 포함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내용은 그거죠. 관세법 제 4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의 제목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잠깐 말씀드려보면은 원래 원칙적으로 저희가 관세는 세관장이 부과를 하죠. 관세는 세관장이 부과를 하고 그리고 내국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칙은 저희가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세무서장이 그것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이것이 지금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세관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세관에서 수입신고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세무서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위탁을 하는 거죠. 위탁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세관에서 이제 관세뿐만이 아니라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와 내국세를 같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을 할 때는 내국세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국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가산세라든지 강제징수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을 쓸 때는 내국세 등이라고 말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내국세 등 이렇게 말을 쓰게 되고요. 관세법에 나와 있는 그 제목에 보면은 내국세 등에 대한 세관장의 내국세 등에 대한 부과 징수가 나오는 게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일단 전제되는 게 뭐냐면요. 원래 내국세 중에서도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입하는 물건에 부과되지 않는 것이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소득세 같은 것들, 소득세라든지 자동차 등록세라든지 그런 거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수입하는 물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세무서에서 그것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맞고요. 세관에서는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 때 그걸 함께 부과하고 징수하는 형태를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세금이 나오는데요. 여기 법인세는 저희 수입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 법인에 대해서 법인이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과세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수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마가 정답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개별 소비세는 저희가 이제 부과되는 게 맞아요. 저희가 개별 소비세를 하는 거 옛날 말로는 특별 소비세라고 말했었는데 이거는 사치가 이제 있는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치라고 하는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고급 물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특정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되는 사치세라 부르는 형태라고 해서 말하는데요.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는 세관장에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다만 법인세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마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관세법상 법령의 적용 시기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고요. 첫 번째로 과세물건 확정 시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과세 물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이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은 이게 입항하기 전의 상태와 입항하고 나서 수입 신고하기 전까지 상태를 봤을 때 이게 항상 고정된 상태, 항상 이렇게 일정한 상태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성질이라든 수량 같은 것이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의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건지에 따라서 이 물품의 관세 가격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정하는 것들을 정해놓고 이 시점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원래 원칙은 저희가 수입 신고했을 때 수입 신고를 하게 됐을 때 수입 신고 시에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인 것이 뭐냐면요. 이게 지금 저희가 모든 대상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상이 수입신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 안 한 물건이긴 하지만 세관에서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수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죠.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형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관세를 부과하는.
이렇게 가게 됐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저희가 어떤 사전에 어떤 행정 절차를 어떤 정해진 절차를 위반해서 발생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반해가지고 과세를 하는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요때 행정 절차를 이행했을 당시에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됐을 때, 과세를 하는 것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에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법령 같은 경우는 똑같이 수입신고했을 때 적용되고 있는 법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용하는 것이고, 저희가 똑같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이런 것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요, 그게 나오는 게 있어요. 저희가 적용법령 같은 경우에 주의할 게 뭐냐면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 물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보세건설장 반입된 외국 물품에 대해서 여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일련의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보세건설장에 물품이 들어갈 거예요. 보세건설장에 외국 물품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반입된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기 전에, 사용을 하는 것은 건설공사를 말하는데요. 사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먼저 하게 되고, 수입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세관 공무원이 현장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확정된 물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물건이 확정되는 거죠. 과세 물건이 이때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을 하는 것들은 저희 건설공사를 말하게 되는데, 건설공사를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건설공사 끝나고 나면 지체 없이 건설공사 완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완료 보고하게 되고, 그다음에 관세를 납부하게 됐을 때는 납부하면 그때 수입신고 수리가 되고요. 수리된 것에 대해서는 가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은 앞에 똑같이 표현을 써가지고 사용 전이란 말을 쓰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거죠. 자, 이때 지금 과세 물건 확정이 됐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건설공사 완료보고가 되고 나서 나중에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이게 장기간에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저희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 물품 같은 경우는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법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수입신고하고 나서 수리될 때까지 기간이 길지 않을 텐데, 보세건설장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 기간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법령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수입신고했을 때 당시와 나중에 이것을 사용하게 됐을 때 하고의 법령 차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예외적으로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을 가지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답은 나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 물품은 당해 물품이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날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을 가지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나가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희 여기 있죠. 여기 나왔었던 이걸 가지고 적용하는 부분인데,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요. 저희 마에 보시면은 수입신고 전에 즉시반출 신고하고 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거세물 확정 시기는 이때는 저희가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신고를 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이게 뭐냐면 원칙적인 관세평가 방법을 말해요. 저희 1방법이라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생각할 게 뭐냐면요. 자, 저희가 원칙적인 방식이 뭐냐면 수입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해서 해당 물품,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수출 판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출 판매. 그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수출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수출된 것을 말한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판매를 하는 것들이 뭘 말을 하는 거냐면 돈을 주고 받는 거래일 것이고,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거겠지만 소유권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가볼게요. 지금 1번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해서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위탁 판매 수입 물품.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지금 수출할 당시에는 물품의 어떤 판매 가격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적용 불가능하게 되고요. 두 번째나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유권 이전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게 수출이 되고 나면은 이거를 이제 책임지는 곳은 수출자가 아니라 반대로 수입자가 하는 거죠. 수입자의 책임으로 국내 판매한 거기 때문에 나도 해당사항이 없고요. 다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하는 판매라 하는 것들은 서로 독립적인 거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래라 생각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여야 하는 것이지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그러니까 지점 등에서 지점 같은 곳에서 저 본점과 지점이 있다 섰을 때 그 서로 간의 거래를 하는 것들은 수출 판매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같은 회사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수입자가 국내에서 국가기관에 판매하기 위하여 유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이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임대차도 판매가 아닌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정답은 마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가볼게요. 관세법상 수입 물품의 경정 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써 있습니다. 자, 이게 뭔지 봤더니요. 저희 그거죠. 경정 청구 같은 경우는 총 3가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통상적인 경정 청구, 후발적인 경정 청구, 그다음에 관세 그거죠. 저희 과세 가격 결정에 따른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저희 그 국세 쪽이랑 내국세 쪽이랑 그다음 관세 쪽이랑 서로 이제 입장이 달라가지고 과세 가격 조정을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게 있는데 그런 조정에 따른 경정 청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최초로 납세 신고 날부터 5년 안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만 밑에 가보니까 이제 통상적인 경정 청구를 말하는 게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안으로 하게 되는 것이 있고 과세 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월, 그렇죠? 그런 사실이 있으면 안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 신고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 청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나가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가볼게요. 수입 물품에 대한 BL 분할 신고 및 수리 등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렇죠. BL 분할 신고 같은 경우 보니까 그렇죠. 하나의 BL 원래 원칙은 BL 하나에 한 건으로 신고하는 게 맞아요. 저희가 하나의 BL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수입 신고 한 건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근데 BL 하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할해서 수입 신고하는 것들이 허용이 되어 있고요. 다만 그렇게 하는 그 주된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왔던 물건 중에서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보통의 사유가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수입할 때 어떠한 요건을 구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구비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되는 물품만이라도 먼저 통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수입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고 물품 중 일부만 허용되고 일부는 보류되는 경우 맞고요. 검사 검역 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또 불합격이 되는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 검역 신청해서 통관하려는 경우도 맞고요. 일괄 사후납부 적용, 비적용 물품을 구분해서 신고하려는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저희가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 혹시 그런 업무를 해보신 분 잘 아시겠지만 보통은 잘 모르죠. 저희가 수입 신고서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납부하는 징수 형태가 나오는 게 있어요. 징수 형태. 징수 형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이 업체가 사전 납부 업체인지, 그러니까 수입 신고 수리전 납부를 하는 업체인 것인지, 아니면 사후 납부를 하는 업체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사후 납부, 그다음에 월별 납부, 이런 것들을 나눠서 신고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은 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하나의 건으로 그 수입 신고 건마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회사 내부적으로 정산이 필요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특정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비용 같은 거, 우리가 발생했던 비용 같은 것을 이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뭐 이렇게 한 건으로 같이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걸 나눠가지고 이렇게 일부는 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어떤 사후납부라고 한다고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거는 또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월별 납부하게 됐을 때는 이거 계산서 같은 것이 이게 월별 납부한 것에 대한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개별 건으로 하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월별 납부 업체를 하더라도 하나를 지금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분할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후 납부로 진행하는 형태로 갈 수 있는 거죠. 다도 맞는 부분이고 라 보겠습니다. BL을 분할하여도 물품 검사와 과세 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에 상관없이 BL 분할 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다. 정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액 부징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액 부징수. 그게 뭐냐면 소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저희가 관세법에서는 그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나와 있게 되고 그게 1만 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납부할 세금이 10,000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징수 자체를 안 하게 된단 말이죠. 사실 이게 허용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분할해서 하는 게 허용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뭐 말이 안 되겠지만 내가 10만 원 정도 납부할 세금이 있다 쳤을 때 요거를 10번에 나눠가지고 그렇죠. 10번 나눠가지고 신고하게 되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액 부징수권은 제외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납부세에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나눠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액 부징수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요, 지금 여러 건의 비해를 이렇게 한 건으로 모아서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하는 목적은 이제 보세 화물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 요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다가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라조라. 6번 문제입니다. 뭐 되게 기본적인 문제이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세율 파트를 공부 안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여기 보니까 침해됐을 때 피해 상당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표면 봐도 얼핏 봐도 이게 보복관세 같은 데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가볍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복관세가 뭐냐면요. 저희가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그런 저희 권익이 있어요.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상대 국가가 교육 상대국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 것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가는 거 있죠. 이렇게 차별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그런 권익 자체를 이제 부인한다거나 뭐 제한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발생하게 됐을 때 저희가 입었던 피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피해 상당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해서 관세를 높게 부과할 수 있는 형태를 제가 보복관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7번이고요. 수출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관세법 243조 제4항에 따른 미리 수출 우려가 높은 물품은 자유무역 지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가 있죠. 자, 원래 사실 저희가 수출신고를 하는 것들은 이게 원칙과 예외로 말씀드려 보면은 원래 수출신고는 저희가 장치하는 장소를 불문하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수출 신고 같은 경우는 지금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내국 물품이잖아요. 내국 물품. 당연한 거겠지만 세관에서는 내국 물품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 세관 통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관세를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하지 따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내국 물품인데 여기 보니까 수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게 원래 원칙이 뭐냐면은 장소를 불문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물품이 장치된 장소, 현재 소재하는 장소에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제가 해외로 물건을 보냈겠다 했을 때 저희 집에 물건 갖다 놓고 놔두고 신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장치된 장소에서 신고하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그런 관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보세구역 같은 곳에 장치를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까 보셨던 저희 자유무역 지역이 있고요. 보세 창고가 있고, 그다음 종합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이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밀 수출 우려가 있다고 했을 경우는 이제 그런 장소에 반입하게 해서 신고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일단 가는 틀린 것을 볼 수 있겠고
수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은 전송된 신고 자료가 담당자에게 배부된 시점으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산으로 접수하게 되면은 접수가 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통관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출 신고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 방법은 전자통관 심사, 화면 심사, 서류 심사, 물품 검사 등으로 구분한다. 맞는 거죠. 이거 지금 전자통관 심사는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제가 실무자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유용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편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신고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빠른 통관을 원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렇게 세관에서 심사가 오래 걸리면 되게 힘든데, 근데 전자통관 심사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1시간 뒤에 자동 수리가 돼요. 자동 수리. 접수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자동적으로 수리가 되기 때문에 통관 자체가 빠르게 진행되는 거죠. 심사를 한다고 해요. 세관에서 신고한 것, 그러니까 세관에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됐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저희가 그거죠. 화면 심사, 페이퍼리스라 부르는, 별도로 서류 제출 없이 화면 심사로 끝날 수도 있어요. 페이퍼리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서류 제출인 거죠. 서류 제출, 서류 심사. 세 번째로는 서류뿐만이 아니고 이제 현품 검사되는 거죠. 물품까지 검사를 하는 형태로 갈 수 있겠고, 근데 서류 심사하는 것들도 지금 보면은 두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세 가지. 뭐 종이 서류를 내는 방법이 있을 거고, 전자 서류 내는 것이 있는데, 전자 문서가 되겠죠. 종이 문서가 될 것이고,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과 사후 제출했는데, 사전 제출이라는 것들이 저희가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이고, 사후 제출하는 것들이 아까 언급했던 저희 전자통관 시스템을 전자통관 심사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전자통관 심사, 화면 심사, 서류 심사, 물품 검사. 이 물품이라는 것은 제가 한 번 썼는데 물품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로 가볼게요. 다. 아니죠. 지금 넘어갔고요. 지금 라조라. 수출 하려는 해당 물품을 적재할 부두 또는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써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물품이 소재하는 장소에 그 관할 세관에게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라 틀렸고요. 마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 신고인을 말하고 있는데, 신고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화주하고 그다음에 관세사 등이 나오는데, 여기 추가되는 것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생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조자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기 운송인은 생성이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가볼게요. 관세 납부 기한 등에 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고, 되게 쉬운 문제인 거죠. 납세 신고했을 경우 납세 신고 수리일부터 15일까지가 되는 거고, 월별 납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유효 기간은 주의할 게 뭐냐면 2년이 아니라는 거죠. 승인일부터 2년이 경과된 날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말일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3번 납부 기한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의 다음 일로 하게 되어 있어서 다가 틀린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나 같은 경우는 장에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고,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 승인 받은 경우는 승인 날짜를 가지고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 가볼게요. 관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1번 가. 지금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는 지금 양도했을 때, 일단 이것도 제가 기본 이론 할 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짤막하게,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납세 의무자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게 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본래 납세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게 수입신고를 했을 때와 수입신고를 안 했을 때로 나눠가지고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수입신고 했다고 한다면은 뭐 당연한 거지만 수입하주를 저희가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라 하는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이제 분명하다라고 했을 경우는 수입하주를 가지고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근데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은 그 대행 수입하는 경우, 그렇죠?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입 신고 전에 양도하는 경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수입 신고 전에 양도를 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수입 신고 양도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경납받은 물품도 있을 거고, 뭐 등등 나오는 거 있는데 가볍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은 쭉 가보면은 수입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그거거든요. 특별납세무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별납세무자. 특별납세무자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앞에 봤던 것처럼 특정한 어떤 사전 절차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이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있고, 다만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 몇 가지가 좀 이제 나오는 게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은 도난하고 분실이 발생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수입 신고 전에 즉시반출 신고를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물품이 멸실되거나, 반대가 됐네요. 예. 멸실 폐기가 먼저 나오게 되고, 도난 분실이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데, 도난 분실, 멸실 폐기,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쭉 나오게 되고, 확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연대납세 의무자가 나오는 게 있고요. 연대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2차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보증인, 납세 보증인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증인,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쵸. 체납자가 있는데,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됐어요. 양도담보 재산으로 이제 제공하게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제 그 관세 납세 의무에 대한 확정, 그러니까 관세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한 거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 거니까 상관없다고 하고 있지만, 그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나서부터 하게 됐을 경우는 그거를 이제 담보권자가 그 물품을 납세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기준은 뭐냐면 납세신고일 또는 그 다음에 납부의서 같은 경우는 수령일자가 아니고 발송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지금 쭉 가보니까 틀린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니까 정답은 마가 되겠습니다. 관세 등을 체납한 경우에 납세무자에게 양도담보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라 말 써 있는데요. 우선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가 틀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인데, 10번 문제가 의외로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되게 쉬운 문제예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희 관세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되게 쉽게 풀 수 있거든요. 되게 기분 좋게 풀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 지급 가격, 그러니까 1평가 방법, 1방법으로 가격을 결정이 됐을 때는 실제 지급 가격에다가 저희 가산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가산 요소를 더해서 적어가는 게 있고, 또 빼기는 공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지급 가격은 쉽게 말하면 저희 송포장 가격이에요. 만불이 나오게 되고, 1000불이네, 1000불. 1000불인데, 이제 보니까, 여기 안에 연불이자랑 지금 그 수입한 이후에 조립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이런 건 공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 빼기 지금 10이랑, 그 다음에 1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매 수수료 같은 경우는 가산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투출국 특수포장 비용이라고 쓰고 있네요. 특수포장 비용, 포장 비용은 당연히 더해야 되죠. 네, 포장 비용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표권 사용료, 요것도 더해야 되는데, 복제권 사용료는 저희가 이제 과산하는 그런 권리 사용료에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어서요. 이건 제외되고, 그 다음에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형태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00불 더해주는 거고요. 참 복잡하게 만들어놨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7번 해상 운송 비용 플러스 얼마죠? 50불 보험료 더해야 되니까 20불 더하게 되고, 나머지는 들어간 게 없네요. 이게 다요. 자, 1000에서 지금 110을 빼면은 890이고, 두 개 더하면은 1190이네요. 나머지 20, 40, 50, 90에다가 40 더하면 130이네요. 1320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가볼게요. 수입 통관 후에 유통이력 신고 등에 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저희가 사회 안전, 국민 보건을 이제 하기 위해서 국민 보건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물건을 이제 어떤 특정 지정된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유통 이력을 관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는데,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서 소비재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는 거죠. 즉 소매상은 제외된다. 그리고 관세청장에게 신고한다라는 거고, 여기 가나 맞고요, 다더 맞고요, 라가 틀렸죠. 라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1년간 보관할 의무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라가 틀린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12번인데요. 담보 관한 규정 같은 경우는 가 맞고요. 그러니까 관세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가 맞고, 라 같은 경우에도 포괄 담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 같은 경우 담보 확정일부터 10일 안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부가고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는 담보를 관세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를 제공한 차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고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공탁을 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번 라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마에서는 지금 보증인에게는 즉시 통보하는 방법, 그 담보 충당이죠. 관충당하는 방법들은 납부할 세금을 바로 이제 빨리 납부하도록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판매가 되는 것들, 뭐 유가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그거죠. 세관제 인정 유가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국채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판매를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매각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 가볼게요. 소액물품 면세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다 보니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고 어렵지 않은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정답은 마가 돼요. 마 같은 경우는 저희 특정 물품의 면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물품 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제가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잠깐 짤막하게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4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가 되는 훈장, 기장, 표창장, 상패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저희 그거죠.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저희 그겁니다. 상업용 견본품, 상용 견품, 샘플, 그렇죠? 샘플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견본품이라든지 저희 광고용품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희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 나오는 게 있고, 여기에 가서 보시면 총 4가지 나뉘는 것이 있는데요. 크게 구분 지어 보면은 아까 보셨던 상업용 견본품이라는 것들 가지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광고용품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업용 견본품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외관상 봤을 때 외관상에 어떤 하자 같은 게 나와 있다는 거죠. 어떤 별도의 처리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쉽게 그냥 하자만 썼는데, 별도의 처리를 통해 가지고 이 상태 그대로는 판매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나오는 게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 과세 가격 가지고 보는 게 있고요. 과세 가격이 미화 $250 이하인 것.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관상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물품의 형상이라든지 뭐 성능을 봤을 때, 성질 또는 성능을 봤을 때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나오는 게 있고, 광고용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을 쓰고 있냐면요. 저희 이제 교육 안내서라든지 뭐 카탈로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은 이제 그 밖의 물품, 소액물품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주자가 구매하는, 수입하는 소액물품으로서 두 개, 똑같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여기 가보면은 2가지가 나오죠. 자가 사용 물품하고, 두 번째로는 전시회에서, 박람회 등에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가 사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품 가격이 미화 $150 이하인 것을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박람회 등에서 그 안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1인당 정상 도착 가격이 이제 미하 5달러 이하의 것을 말한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4번이고요. 입항 전 수입 신고에 관한 규정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는 건데, 가 같은 경우는 입항 전 수입 신고는 해당 선박 등이, 저체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에는 언제든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기간 제한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선박 같은 경우는 5일 전부터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항공기 같은 경우는 하루 전부터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입항하기 하루 전부터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나에 가봤더니 입항 전 수입 신고 수리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입항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입항하기 전이라도 신고를 먼저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나도 틀린 것이고, 다 세율이 인상되는 법령이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그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 도착하고 나서 수입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율이 인상되는 법령이 적용될 예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새로운 법안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기본 취지가 뭐냐면, 원래 원칙은 입항하고 나서 신고하기 맞아요. 입항 후에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 입항 전이라 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입항 전에 신고하는 것이 뭔가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율이 인상될 거라든지, 새로운 법령이 적용될 예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입항 전에 수입 신고했을 때와 입항하고 났을 때 수입 신고, 입항 후에 그 물품의 어떤 성재고 형상이, 그러니까 성재 같은 것들이 바뀌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 게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검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검사하면 되죠. 검사를 하는데, 다만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보세구역에 반입해서 하게 하는데요. 다만 보세구역 갈 필요가 없이 그 선박 위에서 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는 선상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의 경우에는 보니까 수입 신고 시 입항은 최종 입항 보고를 하고 나서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하역 준비를 완료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이제 다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5번이고요. 제수면세 관련해서 이제 통관심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되죠. 제수면세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되거든요. 두 가지. 기간에 제한 있는 거 있고요. 기간 제한 있는 거하고 없는 것이 있어요.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저희 수입신고 수리부터, 그러니까 수출신고 수리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2년 안에 그 해외 나가가지고 제조, 가공, 수리 사용되지 않고 다시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를 말하게 되고요. 이 경우는 2년이 제한돼 있지만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한이 없는데, 이게 뭐냐면은 수출 물품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거 있고요. 수출 물품의 용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거입니다. 저희가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저희 해외 시험하고 연구 목적이죠. 해외 시험 및 연구 목적. 연구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쭉 가보겠습니다. 재수입면세 같은 심사하는 거 봤더니 가는 맞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해외 시험 연구 목적은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나의 경우 봤더니 지금 금형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 계약 또는 도급 계약 등에 따라서 해외에서 일시 사용되고 재수입되어서 면세해줬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다 보세 공장에서 보세 가공 수출된 장비가 해외 바이어 구매 거절로 다시 국내로 반입되어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아서 면세를 해줬다. 보니까 재수입 면세 신청과 정밀 기기를 현품 검사 결과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아서 면세해줬다고 하는데, 글쎄요, 여기 보니까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거 있어요. 저희가 재수입 면세 같은 경우에 제외를 하는 것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일단 이렇게 된단 말이죠. 처음에 수입, 수출, 수입 이렇게 된다 가정해 봤을 때 이 뒤에서 면세를 하려면은 앞에서 과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이 두 개 지금 이렇게 상쇄되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들어온 거죠.
물건이 국내 들어오는데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거 이상한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그 전에 수입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희가 관세를 두 번 하는 꼴이 발생하니 그 중에 하나를 면세해 주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거를 지금 둘 다 그냥 다 면세하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봤더니 지금 여기 과세됐다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과세된 것을 없앨 수 있단 말이죠. 뭐 감면 적용한다든지 처음에 수입할 때 감면 적용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수출하고 나서 환급 받는다든지 처음부터 부과를 안 한 상태로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죠. 이거 세 번째 거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거. 그러니까 보세 공장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얘는 처음부터 수입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낸 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여기서는 과세량이 맞는 거죠. 라 제수면세 신청한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된 후 수리 가공 거쳐서 왔다는데 이거는 저희 그겁니다. 이거 말고 제수면세 말고요. 해외 인가공 물품의 감면이라 하는 것들을 가지고 적용하는 게 맞는 부분이고 제수면세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제수면세 같은 경우는 해외 나가서 제조되거나 가공되거나 수리되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나온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수면세 신청한 그 제품이 제품 보증서 등 수입자가 제시한 자료로 봤을 때 재수입된 사실이 확인되지만 수출신고 필증이나 반송신고 필증이 없어서 면세를 불허하였다 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그럴싸하죠. 그럴싸한 게 뭐냐면 수출신고 필증이 반송신고 필증은 상관없는 거고 수출신고 필증 같은 경우가 있어야 원래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이제 2년 안으로 들어왔을 때가 적용이 되는 것인데 하지만 그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대상 중에서도 이게 그 처음부터 확인된 거죠. 재수입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게 없어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물건에 대해서 다 수출신고 수리를 받고 나가라는 얘기인데 그런 것이 없어도 이제 그 사실만 확인되면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갔던 물건이다. 나가서 이제 들어왔다는 것이 확인되면 되는 거라서 뭐 어떤 수출신고 필증 같은 것이 없어도 어떤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문제고요. 치아 및 각하에 대한 부분인데 정답은 1번이에요. 가. 왜냐하면 저희가 그 치아라고 하는 것들은 수리 여부랑 상관이 없고요. 요거는 이제 보세구역에서 반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반출되고 나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이건 수입신고 수리 전후는 상관이 없어요. 수리된 것에 대해서도 치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17번 문제고요.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거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고요. 반송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게 그거거든요. 지금 수출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보내는 것이고 반출하는 것이고 반송은 외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인데 그 외국 물품이라는 것들은 수출신고 수리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외국에서 국내로 도착한 물건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틀린 이유가 뭐냐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죠.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1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네, 맞는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니까 세관장은 그러니까 보세구역 반입 명령 제도, 리콜 제도를 말을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되죠. 리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상 자체가 이거거든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건. 그리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건인데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 둘 다 일단은 둘 다 3개월 경과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3개월 이내 것들만 반입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수출신고 수리된 물건은 바로 출항이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만약 반출됐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으로서 3개월 이내 그러니까 반출되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수입신고 수리부터 3개월 안으로 물건에 대해서만 이제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거냐면은 관세법상 나와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법을 어겼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겠죠.
지재권 위반이라든지 어떤 원산지 표시 위반, 그 다음에 품질 등의 표시 위반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겼을 때 어긴 물건을 다시 국내 여기 보세 구역으로 반입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경미한 경우는 보완하고 정정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경미하지 않다, 정정이 불가능하다 했을 경우는 요거를 이제 다시 해외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이것을 국내에서 폐기하는 절차를 받는 형태로 가는 것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입 명령 하게 됐을 때는 원래 송달이 그러니까 원래 그런 그 송달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공시 송달로 가는 게 나오는 게 있는 거고요. 공시 송달은 2주일까지, 2주일 지나면은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어요. 정답을 골라 보면은 이제 나가 돼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통관 보류 사례를 말하고 있는데, 통관 보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죠. 저희가 수입신고서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수입신고서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 이제 보완이 필요한 게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수입할 때 필요한 요건들, 구비 조건이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세관장 확인이라 그래가지고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이제 다른 어떤 관세 고시에서 이렇게 특정한 어떤 서류 같은 것을 확인해 보라고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구비가 안 돼 있을 때, 즉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 송관을 보류하는 형태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안전성 검사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나, 그렇죠? 검사해봤더니 이제 위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때도 통관 보류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보니까 지금 1번하고 3번하고 4번이 되는 부분이고 2번과 5번은 해당이 안 되는데, 2번 같은 걸 보니까요, 가격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 하는 것만 가지고 보류한다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앞에 수출용 원재료가 써 있단 말이에요. 얘는 나중에 환급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가격 신고가 생략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번 상관없고, 5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병행 수입이 허용되어 있는데 통관 보류한다는 가치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병행 수입이 허용된다는 것은 이 상표권 침해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니까 라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가볼게요. 너무 쉬운 문제죠. 세율적인 우선순위 말하고 있는데, 국내 산업 보호 목적이 가장 1순위가 되는 거죠. 덤핑 방지 관세가 가장 1순위 되는 거고, 두 번째 2순위 같은 경우는 관세 혜택을 주는 형태가 나오는 게 있어서 지금 1번 뒤에 4번 붙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봤더니 이제 조정 관세가 3순위, 그 다음에 일반 특별 관세가 4순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는 1, 4, 2, 3, 5가 되겠네요. 정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문제고요. 내국 물품을 모두 나열한 것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번을 보니까 그거죠. 일단 쉽게 생각할 게 뭐냐면은 내국 물품, 외국 물품 나눴을 때, 자, 내국 물품 갖고 말해볼까요? 내국 물품은 일단은 쉽게 생각할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 다 내국품이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거 있어요.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물건이라 했을 경우에 얘네들은 그냥 수입 통관 절차 거치면 돼요. 완료한 것들이 다 이제 내국물품인 거죠. 근데 일반적인 절차가 있고 특례가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수입 신고하고 수리된 것을 말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수입 신고 전에 즉시 반출 신고하게 됐을 때는 그렇게 반출된 물품들,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반출 승인 받은 물품 같은 경우도 반출된 물품, 반출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공해가 있어요. 공해상에서 이제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건이 나오는 게 있는 거죠. 공해라고 하는 것들은 공공의 바다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먼저 가져간 사람이 임자인데, 이 공해상에서 우리나라 선박으로, 그렇죠, 그 선박의 국적을 따라가거든요.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이죠. 네, 그 경우에는 내국 물품이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외국의 선박 등에 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외국 물품이 되는 거고요. 2번 맞죠? 입항전 수입 신고 수리. 3번도 맞고요. 4번은 아니고요. 수출 신고 수리가 안 된 거니까, 맞네요. 그럼 2, 3, 4가 되겠네요. 2, 3, 4. 5번 같은 경우는 외국 물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다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 정지사유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유예를 하는 기간, 지금 유예를 하는 기간에 나와 있고, 이런 거 고르면 되는 부분인데, 공소제기는 저희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가 틀린 것으로 고를 수 있겠고요. 23번 문제 같은 경우 보니까 지재권 관련 내용 나와 있는데,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세관장은 직권으로 유치할 수 있어요. 이게 보면 명백하다면, 심의한 것이 명백하다 보였을 때는, 그때는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제 그 내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제 15일이 아니라 10일 안으로 제소 사실을 입증하게 됐을 때는 이제 이렇게 통관 보류하는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죠. 다 같은 경우는 과세 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그런 금액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되고, 중소기업은 100분의 40까지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마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문제 같은 경우는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 수입신고하는 방식은 출항 전, 입항 전, 보색 후 도착 전, 도착 후, 그다음에 저희 앞에 그다음에 공세 강취 후까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신고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죠. 수입신고이기 때문에 관세사 등이거나 아니면 화주거나. 3번 보니까 이제 인터넷 포털 서비스 신청을 하고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네 번째, 접수된 시점 맞고요. 5번째 같은 경우는 ATA 까르넷이 나와 있는데, 까르넷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드시 그 원본으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전자 방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마가 틀린 거죠, 마. 마지막 문제 볼게요. 수출 물품의 적재 이행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르세요라고 써 있는데, 지금 맞아요. 30일 안으로 지금 운송 수단에 적재하는 거 맞고, 나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의 범위가 아니라 이제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는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그 1과목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